비상장 기업인 현대오일뱅크 2022년도 3분기 누적 실적을 스룹 회계로 분석을 해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은 73.8% 증가했고요. 영업이익은 무려 524%가 증가했습니다. 소개 내용이 좋았다고 생각하시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1.5 배속을 보시기 바랍니다. 2023년 1월 20일자 그 WTI 서부 텍사스 유에 대한 유가인데요. 81.64달러로 되어 있습니다. 배럴당. 유가의 그 변동 그 추이를 보면은 작년도 뭐 1월 달에서 그 6월 5월 말까지는 쭉 상승을 했다가 그 다음에 6월 1일부터 쭉 다시 내려가서 최저 71달러까지 떨어졌다가 최근에 81불까지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네요. 네, 분석 내용은 그 2022년도 1월 달부터 3분기니까 9월 여기까지의 그 결산 내용이니까 그 회사의 원가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또 판매 가격에 어떤 영향을 미쳐서 그런 내용이 나왔는지를 한번 좀 추적해 보는 거로 하겠습니다. 현대오일뱅크가 공시한 내용을 보면은 원재료 가격 추이가 그 3분기까지 그 전체 단순 평균으로는 53.7%인데요. 그 원유와 그 윤활유를 크게 두 개에서 그 부재료로 그 나눈다고 한다 그러면은 단순 평균으로는 가중 평균으로는 50%가 인상이 됐다. 이렇게 그 산출을 할 수 있겠습니다. 단순 평균보다는 가중 평균이 조금 더 그 현실에 가깝다 할 수 있겠죠. 근데 그 제품 가격들은 이것은 가중 평균하기가 좀 어려워 가지고 단순 평균을 했는데 한마디로 전체 단순 평균은 66%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기름 쪽으로만 보면은 77%나 크게 상승을 했고요. 윤활유는 뭐 55% 정도 단순 평균 올라왔는데 또 두 가지를 합친 그 또 단순 평균은 66%. 그러니까 그냥 전체 흐름을 보자 그러면은 원유 가격의 상승에 따라서 제품 가격 상승 압박률은 한 47.9% 되는데 기업 정유 업체들은 한 66%까지 제품 가격들을 올렸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톡톡히 이 작년에 이 연말 그 결산이 또 나와 봐야 되겠습니다만 톡톡히 재미를 봤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죠. 일반적으로 그 일반 제조업체는 국제 원자재 가격이 크게 상승된다 하더라도 주로 그 식품 가격도 그렇고요. 그렇습니다만은 이 원자재 가격이 인상된 만큼 제품 가격에 크게 반영을 못하고 있는 그런 업종들이 많은데 정유 업종은 그 적용을 넘어서 더 이 제품 가격들을 추가로 인상함으로써 재미를 톡톡히 봤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GS 칼텍스를 그 미리 한번 분석을 해본 게 있고 전에 또 이 방송을 해본 한 그 내용이 있기 때문에 유사하게 지금 그렇게 이 상황이 나타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원가 회계 손익으로서 그 매출은 거의 뭐 그 24조 한 7천억 원대를
달성해서 전년보다 73.8%나 크게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은 상대적으로 적게 좀 증가를 했고요. 매출 원가가 적게 인상이 됐으니까 매출 총이 당연히 크게 올랐고요. 뭐 판매 관리비 뭐 19.3% 정도 오른 거 가지고는, 그래서 원가 회계상으로는 한 500%, 500%가 그 상승이 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회사가 그 제시한 그 생산 능력은 일 52만 배럴의 그 처리 능력이 있다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스루풋 회계로 분석한 내용은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는 67.2%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매출 증가율보다 그 매출 재료비 증가율이 적게 증가했다는 것은 원유 가격이 아까 크게 인상이 됐습니다만 그거보다 판매 가격을 더 인상을 시켰다. 판매 가격이 인상이 됐으면은 일반적으로 소비가 주냐 그러면 그런 게 아닌 게 이제 국내 수요의 문제도 있을 거고요. 또한 이게 국내 정유회사가 다 국내에서 판매해 가지고 이런 매출 실적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 국내에서 정유를 해서 그걸 또 수출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국내 소비자들이 다 덤탱이를 섰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뭐 다가 그렇게 매도할 수는 좀 없을 것 같기는 합니다. 뭐 국제유가 연동제라고 그렇게 이제 아마 그런 식으로 이제 가고 있는 거겠죠. 그래서 스루풋율은 3.4% 상승한 것으로 그렇게 산술이 됩니다. 운영비용이 13.1% 증가했고요. 스루풋 영업이익은 524%가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원가 회계 영업이익보다는 81억 원이 적은 수치인데 그 매출 규모에 비해서 원가 회계의 차이액은 크게 크진 않습니다. 이것은 가공 비율이 매우 낮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재고자산 내역에서 WCAI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이 1952억 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렇고요. 그 다음에 2021년도 수치는 문자 속성으로 분석을 통해 숫자 속성으로 정보 이용자로 하여금 수작업 입력 시간을 낭비시키고 있다. 그러니까 요 부분은 화폐 단위로 표시가 안 된 이유는 그것을 좀 인식하기 위해서 그냥 수치로만 제가 재입력한 수치고요. 그래서 뭐 제가 좀 우스갯소리로 2022년도는 회계 단위로 회사가 공개를 했기 때문에 현대 오일뱅크 관련 직원들이 멘탈 헬스케어를 다녀 온 모양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용의 성격적 분류 내용에서 회사가 A와 B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면은 회사의 재고자산 변동 범위는 전체 재고자산이다. 그러니까 재고자산의 매입액이면은 이 전체 재고자산의 변동액은 전체 재고자산이다. 이렇게 이제 인식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출원가 재료비는 전반적으로 67.4%가 증가했고요. 운영비용은 13.1%가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가공비가 10.4% 증가했는데 금액은 증가했습니다만은 총 제조비용에 대한 가공비율은 4.2%로 2%나 크게 떨어졌습니다. 이것은 뭐냐? 그만큼 원재료 가격이 크게 상승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장치 프로세스 업종으로 가공비율은 매우 낮습니다. 가공 비율의 하락은 말씀드린 대로 원유 가격의 상승으로 2차 추론을 할 수 있겠습니다.
1차 그 손익계산서에서 한 것은 그 미리 그 원유 가격의 정보를 소개했습니다만은 원유 가격 상승보다 제품 판매 가격들을 더 올렸다 이런 얘기고요. 또 그 가공비 2%가 내려간 그 차이가 돈으로 나오는 결과는 지수적으로 영향이 매우 크다, 규모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인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재고자산 매출원가 회계 투명성 검증 3단계로서 PQ 총 제조 비용의 차이가 재고자산의 결국 변동액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8,300억이나 크게 그 큰 금액입니다. P는 그 회사가 제시한 데이터를 가지고 뽑아내는 총 제조 비용이고요. 그 다음에 Q는 그 매출원가에서 재고자산의 증감액을 역산으로 해서 그 스루프 분석을 위해서 뽑아낸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재고자산을 기준으로 가져가면은 원재료까지 증가한 것까지 다 그 총제조 비용에 계산해 놓기 때문에 이게 그 총 제조 비용 올리는 거죠. 여기서부터 그 전체 재고 자산을 그 기준으로 가져가고 있는 게 저는 이게 인플레하고도 관련이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가격을 올리기 위한 그런 편법으로도 이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 말씀드린 대로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것은 재고자산의 변동 범위를 현대 오일뱅크가 WCAI가 아닌 전체 재고자산을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인데 이것이 판매 가격을 크게 올리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재차 드릴 수 있겠습니다. 2단계에서는 그 WCAI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증가액이 1951억 원이 증가를 했는데 비성분에 표시된 것은 무려 1조 원이 마이너스로 표현되어 있거든요. 재고가 증가할 경우에 비성분에서는 마이너스로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그 이 8,300억이나 나는 거죠. 그래서 그 원재료 등 그 가공비 배부 재산의 증감액을 가감하면 일치를 합니다. BWCI 재고는 원재료, 저장품, 미착품의 증가액이다. 이것까지 재고자산의 변동범위 기준에 넣는다면 총 제조비용을 부풀린다. 모든 제조업에서도 똑같이 인식해야 될 문제다. 결과는 같다고 제조업체들은 주장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과정이 합리적이지 않고는 소비자에게 신뢰를 얻을 수 있을까라고 우리는 소비자 입장에서 질문을 던져볼 수 있겠죠. 이것은 현대 오일뱅크만이 아니고 정유 업체 모두에게 소비자의 권리로서 뭔가 원유 가격에 비해서 너무 가격을 너무 많이 올리지 않았느냐라고도 좀 얘기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최근에는 국제유가가 다시 내려가고 있습니다만 소비자가 느끼는 그런 그 가격 하락폭은 그렇게 많이 안 내려갔을 거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1에서 3단계에서 인식할 수 있는 공통점은 원가가 많이 증가하는 방향의 회계 처리가 되고 있다라고 저는 진단을 하게 됩니다. 현금 흐름표 기준 전체 재고자산의 증감액은 이 갭이 있습니다만은 재고자산 평가손실액을 차감해 주면은 이거 마이너스로 돼 있을 때는 환입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환입액이 좀 있다는 얘기는 뭐 1조에 대해서 20억은 뭐 적은 수치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동안 재고자산 평가손실액을 과대하게 잡아왔으니까 환입을 다시 잡아가지고 재고를 증가시켜는 거 아니냐 이거죠. 월말 재고를 이렇게 증가를 시키면은 매출원가 계산할 때는 매출원가가 내려가게 되겠죠. 요거만큼 영향을 미치는데 이런 것까지는 의도적으로 하지 않는다고 봅니다만은 제 자신은 재고자산 평가손실을 꼭 회계 기준에서 인정한다고 꼭 해야 되겠느냐.
이런 것은 항상 의문수를 제가 던져보고 있는 중이죠. 평년 그 평가 손실액을 과대하게 잡으면은 그 매출원가를 증가시켜 매출 이익을 감소시키는 기능을 한다. 이렇게도 이제 좀 말씀드릴 수 있겠죠. 왜 이런 식으로 하냐 그러면은 이 법인세 등하고도 관련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꾸 이제 왜 골치 아파지 아니 좀 복잡해지는 방법의 분석은 좀 지양하기로 하지만은 또 뭐 아는 게 그 식자 우환이라고 조금 안다고 해가지고 또 그런 거하고 상관관계가 있겠지라고 이제 또 생각하는 게 우환이 될 수도 있겠죠. 운영 비용을 보면은 급여 인건비가 33.9%나 크게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직원 수는 31명이 감소가 됐네요. 3분기에. 그래서 3분기까지 평균 임금은 1억 2,400만 원이 됩니다. 매우 높은 그 업종이죠. 임금 인상률이 36%나 인상이 됐고 연간 1억 5,500만 원의 연봉이 예상이 됩니다. 오래간만에 감가상각비를 표현해 봤는데요. 2,586억 원의 감가상각비가 나가고 있고 2.4% 증가했고 기타로 다른 비용은 몰았는데요. 회사가 인건비, 감가상각비, 기타로 12.1%가 증가했습니다. 감가상각비를 이번에 특별히 인용했는데 스루프 손익 산출을 함에 있어서도 유독 객관적으로 인정할 부분은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비다. 그리고 감가상각비는 현금 유출이 없는 비용이다. 스루프 회계가 현금 손익이다 라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실제 반영을 원가 회계하고는 차이가 있다. 그리고 조금 더 현실적인 경영성과를 나타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지만 감가상각비는 인정을 합니다. 경영평가 지표로서 재고 회전율 상승과 수르풋율 상승 동일 방향은 재고자산 매출원가 회계가 투명하다고 가정을 합니다. 이렇게 그 재고 회전율이 20.3% 증가했고 수르풋율 3.4% 증가했습니다. 입증은 원재료 가격 하락, 원료 가격이 상승했는데 뭔 얘기냐? 그게 아니면 판매 가격보다 상대적으로는 비교하면은 하락했다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는 거고요. 또 판매 가격 상승으로 입증하면 된다. 이것은 그 서두에 그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인정이 된다 할 수 있겠습니다. WCI 회전율 자체는 재고의 증가가 주요 사항이 아닌 경영평가 지표로 적용돼야 된다. 이런 말씀도 또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재고가 증가한 게 잘 됐냐 못 됐냐 이게 따지는 게 아니고 경영평가 지표로서는 회전율을 따져야 된다. 이런 말씀을 제가 이렇게 풀어 썼습니다. 지금까지 얘기한 거를 조금 더 논리적인 도표로 설명을 드린다면은 이게 충분조건 논리라는 건데요. 만약에 재고 회전율 향상과 수르풋율 상승 동방향 순방향이라면은 투명 회계 가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원인도 결국 가정을 우선 하는 거죠. 원재료 가격이 상대적 하락하고 제품 판매 가격은 크게 인상됐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원인 가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확인하는데 데이터 확인까지 됐습니다. 그러면 요거로 끝날 수 있는데 자, 그게 더 확고하게 투명 회계를 제가 현대 오일뱅크를 변호하는 변호인이라고 한다면은 그냥 1,000원짜리 변호인이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입증을 위해 필연적으로 존재할 다른 결과의 증거도 제시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게 재고 회전율 산출을 금액이 아닌 수량으로도 확인해 입증 증거를 추가시켜주면 되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회계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논리적 사고 연습의 훌륭한 교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3분기까지 실적을 근거로 연말까지 매출액을 예측을 해보면은 32조 1천억 원대를 할 거로 봅니다만은 요게 B2B 거래라서 꼭 소비자한테만 파는 게 아니고 수출할 때 어떤 이 탱크 이 벌크선별로 뭔가 팔았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은 뭐 3,200만 원짜리라고 어떤 한 개 판매단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보죠. 그러면은 이 영업이익이 280만 원 남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견적을 낼 때는 한 270만 원 정도 예상을 합니다만은 재고가 원가 회계는 증가하면은 영업이익은 더 증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공비율이 좀 낮기 때문에 뭐 큰 차이가 아닌 거로 느껴집니다. 원가 회계상으로 매출원가 산식으로는 가격이 같겠음에도 불구하고 제시한 가격보다 가격에 예상했던 영업이익보다는 실제 영업이익은 더 나게 돼 있는 게 원가 회계의 노직이다. 그러면은 이 계약된 3,200만 원이 그대로 돼 있고 재고를 25% 줄인다면은 영업이익은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원가 회계의 고질적인 문제고요. 이 원가 회계 로직 쪽에서 경제의 어떤 의사 결정들이 다 쇠뇌되어 있어 가지고 영향을 받고 있다. 그러한 문제를 제가 다크 워터즈라는 워러라고 발음해야 되나요? 좀 미국식으로 얘기하면은 그런 영어가 있었는데 그것을 조금 비유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 봤습니다. 뭐 조금 시간을 내서 천천히 좀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스루풋 관점에서 예측을 하면은 있는 데이터 그대로 예측을 해도 이 3천만 원이면은 충분합니다. 그래도 180만 원 원가보다는 약간 작은 금액입니다만 180만 원이 남게 되어 있습니다. 재고의 증감하고는 스루프텍에는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좀 매출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냐. 그게 아니고 원가 회계에는 3,200만 원에 판매가 되는데 우리가 거의 200만 원을 깎아드리겠어. 싸게 수출하겠다. 그래서 물량을 더 받은 게 재고 회전율로 이 회전율이 연간 32.5회전하여서 5.5% 조금만 더 추가 매출을 할 수 있는 증분율을 5.5% 매출 증가를 성공할 수 있다면 매출은 다시 100만원 단위로 환원해서 33조 2천억 원대를 할 수 있다. 그러면은 영업이익이 2조 한 2천억 원대를 또 이익을 실현할 수 있다. 그런데 이 금액이 그냥 30조 원으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재고만 줄인다면은 그런 경우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재고 회전율을 내린다면은 그러니까 재고를 감소시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뭐 크게 원가 회계하고는 하고는 다르게 영향이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30조 원으로 매출이 결정됐을 때 거기에 대응하는 매출 재료비는 이미 결정이 되어 있는 거고 가공비와 판매 관리비도 이미 결정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재고 증감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자, 장부 가격으로 3,424원이 주당 22,147원이 되겠습니다. 요것이 이제 기업이 공개가 된다 그러면은 이제 시가가 얼마나 형성이 될지 좀 매우 궁금하죠. 임팩트 미래가치라고 제가 만들어 놓은 평가 지표로는 173.2%나 크게 상승했습니다. 아마 상장 기업이라면은 주가가 좀 그래도 좀 많이 오르지 않겠냐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HD 현대가 그 73.85%나 크게 가지고 있고, 아람코 오버시즈, 아람코, 그러니까 S오일의 그 최대 주주인 아람코가 17%를 가지고 있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 아람코가 들어와 있다는 사우디, 그, 그 사우디의 원유를 좀 현대 오일뱅크는 좀 많이 가져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요. 최근에 그 현대차에서 사우디에도 그 자동차 공장을 그 짓는 것으로 그렇게 이제 그 MOU가 됐다는 뉴스를 본 적이 있는데, 에, 아마 그 이런 뭐 여러 가지 그 현대 계열하고 이해관계가 좀 있지 않나 이렇게 또 생각이 들어가네요. 그래서 이게 왜그 공개가 그 상장하면은 좋을까 하면은 에, 배당률이 좀 올라갔어요. 그 1%에서 작년에 그 2022년도에 그 4%로 그 배당률을 올렸거든요. 요즘 금리가 올라가지고 그 은행 이자율이 어떤지 모르지만은 최근에 그 외국인들의 그 지분율이 높은 데일수록 한국이 너무 그 이익 배당률이 낮기 때문에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당한다. 이런 논리로 또 접근을 하고 있거든요. 어, 그러나 이제 그 이익 배당률을 적게 할 때는 이익 잉여금률은 또 거꾸로 회사는 그 계속 여축을 해 나가는 거겠죠. 근데 그 배당률로 보면은 그 3%가 그 인상이 된 상태로 그 이익 배당이 됐습니다. 어, 뭐 규모를 더 키운다든지 상장을 한다든지 뭐 이렇게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상장을 할래다가 어, 뭐 상장을 그 말하자면 후퇴했다. 뭐 이런 뉴스가 좀 나왔었죠. 자, 약간 길게 설명이 됐습니다만 그 원가 회계 영업 손익과 그 스루프트액의 손익의 내용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그 국제 원자재 가격의 그 급상승에도 불구하고 그 이 국내에서 톡톡히 재미를 보는 업종, 사실 독과점 시장 지배적 사업자들이죠. 그런 사업자들은 재미를 많이 봤다. 그렇게 그 국내 유가들이 오른 거를 가지고 또 이 제품 비용이 많이 늘어나서 다른 그 업종의 파급 효과가 결국 또 물가 인상을 초래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식품 계통이 좀 고통을 좀 받고 있는 거로 그렇게 생각되는데, 소비자들은 그래도 올라도 너무 올랐다. 또 이렇게 지금 볼멘 소리들이 나오고 있는 중이죠. 급여가 오른들, 물가가 그렇게 오르면은 임금 인상 효과는 없어지는 뭐 그런 국민 그 소득의 어떤 그 느낌들이 2023년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좀 이렇게 그 생활을 지금 시작하게 되고 있는 거 아닐까 이렇게 좀 생각하면서 현대 오일뱅크를 그 상징적으로 구정 그 설날 첫 방송으로 한번 천천히 그 소개를 해 봤습니다. 어, 맨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좀 천천히 말씀드렸기 때문에 1.5배속을 보셨기를 강력히 희망합니다. 끝까지 봐주신 분이 계신 독자분들한테, 시청자분들한테 간격을 드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